꼭 읽어보거라. 임종 직전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쪽지 한 장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 구박으로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그 쪽지를 펼쳐본 순간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병실 문을 여는 순간 혜진은 자신이 병원이 아니라 시장통 한복판에 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대학병원 특유의 서늘한 소독약 냄새는 온데간데 없었고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은 코를 찌르는 비릿하고 기름진 돼지족발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쥐고 있던 문고리를 놓칠 뻔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1인실 병실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시어머니 옥부는 암세포가 뼈마디마디를 갉아먹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으윽, 으윽 하고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팔 만큼 처절했죠. 하지만 침대 바로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있는 남편 철수와 시누이들의 모습은 옥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배달 온 족발 특대 사이즈를 펼쳐놓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야, 이 집 족발 껍데기가 야들야들하니 괜찮네. 새우젓 좀 더 줘봐. 철수는 입가에 번들거리는 기름을 묻힌 채 상추에 마늘과 고추를 얹어 큼지막하게 쌈을 싸서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씹는 소리가 어머니의 신음소리와 섞여 기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시누이 영희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휴대폰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이어폰도 끼지 않은 채 볼륨을 한껏 높여놓고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 개그맨 하는 짓 좀 봐. 진짜 웃기지 않아? 하하하. 혜진은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혜진이 이 집에 시집와서 옥분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남편의 도박빚을 갚고 시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버텨온 세월이 무려 15년이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어머니가 밉기도 했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평생을 짠순이로 살며 며느리를 볶아대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혜진은 성큼성큼 다가가 족발 접시를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들이에요? 여기가 식당이에요? 술집이에요? 혜진의 고함에 철수가 먹던 쌈을 멈칫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혜진을 마치 귀찮은 파리 보듯 쳐다보며 입안에 든 고기를 꿀꺽 삼키고는 투덜거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밥 먹는 거 안 보여?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머니가 저렇게 사경을 헤매시는데 냄새 풍기면서 술까지 마시고 싶어? 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철수는 콧방귀를 뀌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리고 엄마는 어차피 의식도 없어서 몰라. 우리가 굶어 죽어야 속이 시원하냐? 맞아, 올게. 유난 좀 떨지 마. 우리가 뭐 놀러 왔어? 간병하다 배고파서 밥 좀 먹는 거 가지고 진짜 빡빡하게 구네. 시누이 영희까지 합세해 혜진을 타박하자 혜진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간병이라니요. 어머니가 입원하신 지 한 달이 넘도록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의사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통보하자마자 하이에나처럼 달려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간병이 아니라 오직 옥분이 남길지도 모르는 유산뿐이라는 걸 혜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처박힌 검은색 쇼핑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옥분이 시장 다닐 때 쓰던 낡은 가방들 사이에서 유난히 빳빳하고 새것 같은 쇼핑백이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혜진은 홀린 듯 그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쇼핑백을 여는 순간 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빳빳하게 풀이 먹여진 삼배옷과 하얀 소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장례식 때 입을 상복이었습니다. 아직 어머니의 숨이 붙어 있는데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벌써 어머니가 죽은 뒤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들 정말 사람이니? 어떻게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 앞에서 상복을 사다 놓을 수가 있어? 이게 자식들이 할 짓이야?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상복을 꺼내 철수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하얀 소복이 철수의 기름진 얼굴을 덮쳤다가 족발 접시 위로 떨어져 양념 범벅이 되었죠. 철수는 벌떡 일어나 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가는 길에 장례용품점 세일하길래 미리 좀 샀다. 그게 뭐 잘못됐어? 어차피 오늘 내일하는 노인네 죽고 나서 허둥지둥하는 것보다 미리 챙기는 게 알뜰한 거지. 알뜰? 그게 알뜰이야? 패륜이지. 짐승만도 못한 놈들. 뭐? 짐승? 야, 너 말 다 했어? 철수가 손을 치켜들며 혜진을 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옥분이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신음이 아니라 뼛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였습니다. 옥분의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침대 난간을 긁어대자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진은 싸움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혜진이 왔어요. 많이 아프시죠? 옥분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원래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식은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눈동자는 흰자위가 보일 만큼 뒤집혀 있었죠. 암세포가 온몸의 신경을 건드리는 끔찍한 통증이 덮쳐온 것입니다. 혜진은 당황하여 비상벨을 미친 듯이 연타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빨리요.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세요. 곧이어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든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비켜주세요. 통증 조절해 드릴게요. 이것만 맞으시면 금방 주무시듯 편안해지실 겁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옥분의 팔을 걷어 올리고 혈관을 찾으려 했습니다. 혜진은 이제 어머니가 편안해지겠거니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동조차 못할 거라 생각했던 옥분이 갑자기 간호사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저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안 돼. 저리 치워. 안 맞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맞아야 안 아파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혜진이 울며 불며 옥분의 몸을 잡았지만 옥분의 저항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으로 혜진의 옷자락을 쥐어뜯으며 옥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옥분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진통제를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요. 자신이 잠든 사이 저 탐욕스러운 아들과 딸년들이 베개 밑을 뒤지고 집 안 구석구석을 파헤칠 것이라는 공포가
암의 고통보다 더 크게 옥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약, 안 해. 나, 정신, 차려야 해. 옥분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으윽. 옥분이 자신의 아랫입술을 잇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깨물었는지 메말라 있던 입술이 터지며 붉은 선혈이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옥분은 멈추지 않고 더 강하게 입술을 짓씹으며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피는 턱을 타고 흘러내려 환자복을 적시고 혜진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다 터졌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혜진은 기겁하며 손수건으로 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옥분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처절하고 기괴한 모습에 간호사마저 겁에 질려 주사기를 떨어뜨릴 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환자분,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쇼크 오세요. 병실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혜진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죠. 하지만 족발을 뜯던 철수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혀를 쯧쯧 찼습니다. 어휴, 독한 노인네. 갈 때 되니까 아주 꼴값을 떠네. 그냥 놔둬. 아파서 노망난 거니까. 죽기 싫어서 발악하는 거지 뭐. 오빠, 저 피 좀 봐. 아우 징그러워. 나 밥맛 다 떨어졌어. 신우이는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남편의 매정한 말과 신우이의 경멸 어린 시선. 혜진은 가슴 한가운데가 시퍼런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겪었던 그 어떤 모욕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끔찍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이 끔찍한 고통을 생으로 견디시는 거예요? 혜진은 피가 흐르는 옥분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오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 섞인 침을 쿨럭이며 뱉어낸 옥분이 핏발선 눈으로 혜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죽어가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혹은 무언가를 간절히 지키려는 어미 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잠시 구석에서 족발을 먹고 있는 철수 쪽을 향했다가 다시 혜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혜진의 손을 부서져라 꽉 잡았습니다. 그 악력은 앙상한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했습니다. 혜진이 놀라서 얼굴을 가까이 대자 옥분에 터진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의 귓가에 꽂힌 그 한마디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문, 잠가라. 혜진은 터질 것 같은 가슴을 부여잡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와 차가운 복도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병원의 서늘한 공기가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15년 묵은 화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어머니의 기이한 자의 소동은 혜진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끔찍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5년 전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닥쳤던 그의 겨울의 일이었습니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추위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 날 밤 야속하게도 집안의 보일러가 덜컥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빌라라 외풍이 심해 보일러가 없으면 집안은 금세 냉동고처럼 변해버리는 상황이었죠. 혜진은 발을 동동 구르며 급하게 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한참 만에 도착한 기사는 보일러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견적을 내놓았습니다. 사모님,
이거 부품이 다 사가서 싹 갈아야 해요. 출장비까지 해서 20만 원은 주셔야겠습니다. 20만 원. 당장 아이들 학원비도 밀려있는 형편의 큰돈이었지만 혜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더 들어갈 게 뻔했으니까요.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 비상금을 꺼내려던 찰나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옥분이 튀어나왔습니다. 누구 맘대로 사람을 불러. 2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냐? 어머니,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래요. 애들이 추워서 벌벌 떨잖아요. 얼른 고쳐야 해요. 시끄럽다. 나 젊었을 때는 불 안 떼고도 잘만 살았다. 그까짓 거 며칠 춥다고 안 얼어 죽어. 옥부는 기사의 손에 들린 공구 가방을 밀치며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기사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혜진을 쳐다봤지만 옥분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도망치듯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혜진은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손주들이 감기 걸려도 돈이 더 중요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세요? 지독해야 산다. 너 서방이 밖에서 돈을 물쓰듯 쓰는데 나라도 지독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잔말 말고 옷이나 껴입어. 옥부는 매몰차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은 혜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추운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어린 두 아이에게 내복을 2겹씩 입히고 두꺼운 롱패딩까지 입힌 채 이불 속에 파묻어 재워야 했습니다.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운 방바닥에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누워있자니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돈 20만 원이 아까워서 며느리와 손주들을 냉방에 재우는 시어머니가 사람이 아니라 악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때 몰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옥분이 안방에서 슬그머니 나와 부엌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옥분은 혜진과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신문지 한 장을 깔고 그 차가운 문턱 앞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냉골이나 다름없는 거실 바닥에서 옥분은 얇은 이불 하나 없이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내며 밤새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감기 몸살에 걸려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혜진에게는 늙어서 삭신이 쑤신다며 핀잔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모르는 사이 아꼈던 수리비 20만 원은 혜진의 이름으로 된 비밀 적금 통장에 고스란히 입금되었습니다. 옥분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혜진이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첫 월급을 받아왔던 날의 기억은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릴 정도였습니다. 한 달 내내 독한 세제를 만지느라 혜진의 손은 주부습진으로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죠.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 8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남편 철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옥부는 식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월급 받았어. 이걸로 밀린 관리비 내고 애들 고기 좀 사 먹이자. 혜진이 뿌듯한 마음으로 봉투를 꺼내 보이자 철수가 눈을 번뜩이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손이 닿기도 전에 옥분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혜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년아, 내가 돈 생기면 내놓으라고 했지. 누가 너 맘대로 쓰라고 했어? 이거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이에요. 제발요 어머니. 시끄러워. 너 서방이 밖에서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는데 고기 반찬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내놔. 옥부는 혜진의 머리채를 흔들며 억지로 돈 봉투를 빼앗아 갔습니다. 혜진은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뜯겨나간 고통보다
남편 앞에서 도둑 취급을 당했다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철수는 자기 엄마가 돈을 뺏어서 자기 빚을 갚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낄낄거리며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거참, 엄마 말 좀 듣지. 괜히 매를 벌어요, 벌어. 혜진은 방구석에 처박혀 엉엉 울다가 물이라도 마시려고 퉁퉁 부은 눈으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혜진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옥분이 어두컴컴한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허겁지겁 먹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 돈을 뺏어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나 싶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손에 들린 것은 동네 빵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푸르스름하게 곰팡이가 핀 식빵 조각이었습니다. 옥분은 그 곰팡이 핀 부분을 손으로 대충 뜯어내고는 물 한 모금 없이 퍽퍽한 빵을 꾸역꾸역 목구멍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에 놀란 옥분이 황급히 빵 조각을 등 뒤로 감췄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배가 출출해서 간식 좀 먹었다. 왜? 며느리 눈치 보여서 내 집에서 빵도 맘대로 못 먹냐? 옥분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돈 80만 원을 뺏어가 놓고는 돈 아끼겠다고 곰팡이 핀 빵을 주워 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탐욕스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독한 노인네야. 저렇게 돈을 모아서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죽을 때 싸질머지고 가려고 저러나? 혜진은 그때 옥분을 경멸했습니다. 옥분이 뺏어간 그 80만 원이 단 1원도 쓰이지 않고 혜진의 노후를 위한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복도에 서 있던 혜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독했던 시어머니가 돈이라면 벌벌 떨던 그 노인네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모은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철수와 시누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통장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아까 병실에서 옥분이 피를 토하며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눈빛.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듯한 그 눈빛은 15년 전 혜진의 월급 봉투를 뺏어가던 그때의 눈빛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불길하면서도 기묘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돈뭉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철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내놔. 혜진은 본능적으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믿기 힘든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어젖힌 혜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옥도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족발을 뜯던 시누이 영희가 침대 위로 반쯤 기어 올라가 옥분의 왼손을 억세게 움켜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의 손은 오랜 투병 생활과 링거 주사로 인해 퉁퉁 부어올라 마치 바람 넣은 고무장갑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부어터진 약지 손가락에는 옥분이 평생을 끼고 살았던 칠이 다 벗겨지고 얇아진 3돈짜리 금반지 하나가 살을 파고들 듯 박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반지를 빼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우씨, 왜 이렇게 안 빠져? 오빠, 거기 비누 좀 더 가져와 봐. 거품을 많이 내야 빠지지. 야, 살살 좀 해라. 그러다 엄마 손가락 부러지겠다. 철수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화장실에서 가져온 물비누통을 영희에게 건네주며 거들었습니다. 영희는 옥분의 손가락에 미끌미끌한 비누 거품을 잔뜩 칠하고는 반지를 위아래로 거칠게 비틀며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으윽, 아, 의식이 혼미한 옥분이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손을 빼내려 발버둥 쳤지만 영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옥분의 팔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가만히 좀 있어봐. 어차피 엄마 가면 이거 다 화장터 불길 속에 녹아버려. 아까워서 그러지, 아까워서. 맞아, 엄마. 그거 녹으면 똥 되는 거야. 우리라도 챙겨야지. 그게 알뜰한 거라니까? 자식이라는 작자들이 죽어가는 어미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뜯어내며 내뱉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지는 퉁퉁 부은 관절에 걸려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영희가 힘을 줄 때마다 옥분의 얇은 피부가 찢어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혜진은 머릿속에서 무언가 투둑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도 제 부모가 죽을 때는 슬퍼한다는데 이들은 짐승만도 못한 악귀들이었습니다. 당장 그 손 치워. 혜진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영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혜진은 옥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영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침대 밑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야, 이 여자가 미쳤나? 내 머리 안 나? 영희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고 영희의 손에 들린 물비누 통을 빼서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이 자식이야? 어떻게 엄마 손가락을 비틀어? 반지가 그렇게 탐나? 차라리 내 손가락을 잘라가. 혜진이 헐떡이며 소리치자 넘어져 있던 영희가 도끼 어린 눈으로 혜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옳게, 지금 제정신이야? 신우이 머리채를 잡아? 오빠, 뭐하고 있어? 마누라 교육 안 시켜?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철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의 눈에는 혜진에 대한 경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진짜 돌았냐? 어디서 건방지게 내 동생한테 손을 대? 철수가 혜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을 향해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혜진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병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철수는 쓰러진 혜진을 내려다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가 뭘 안다고 설치고 다녀. 그 반지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해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거지. 너가 왜 참견이야? 맞아. 올케가 가지려고 그러지. 엄마 죽으면 슬쩍 하려고. 영희가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하며 혜진에게 침을 뱉는 신용을 했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돈. 그놈의 돈이 뭐길래 금반지 새 돈 해봐야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걸 갖겠다고 죽어가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비틀어야 했을까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15년을 헌신한 아내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신우이라는 사람은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혜진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옥분의 수발을 들다가 찌꺼기나 챙기려는 이방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너희들 천벌 받을 거야. 어머니가 보고 계셔. 다 보고 계신다고. 혜진이 울부짖으며 옥분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벌? 웃기고 자빠졌네. 야, 엄마 지금 눈도 못 떠. 암세포가 뇌까지 퍼져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안 그래? 철수는 침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옥분의 퉁퉁 부은 손을 툭툭 쳤습니다. 엄마, 내 말 들려? 들리면 눈 좀 떠봐. 이 반지는 영희 줄게. 어차피 엄마는 이제 필요 없잖아. 응? 철수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반지를 빼서 팔아치울 생각에 들뜬 장사꾼의 목소리였죠. 혜진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폐륜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을 부르든 경비원을 부르든 해서라도 이 악마들을 병실에서 쫓아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옥분이 다시금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음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고통에 찬 비명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슬픔을 토해내는 듯한 젖은 목소리였습니다. 철수와 영희가 흠칫하며 옥분을 쳐다보았고 혜진도 숨을 죽이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겨있는 눈꺼풀 사이로 투명한 물방울 하나가 맺히더니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눈물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당했던 옥분은 사실 그 모든 상황을 듣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비틀며 반지를 탐내는 그 끔찍한 순간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툭 떨어져 번져가는 모습은 그 어떤 오열보다 더 큰 비명처럼 혜진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어머니, 혜진이 다가가 옥분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철수가 혜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쉬하지 마.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야. 눈물샘이 고장나서 흐르는 거라고. 의사가 그랬잖아. 철수는 끝까지 옥분의 슬픔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들이 저지른 폐륜을 직면해야 했으니까요. 그때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너무 떨어져요.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요동치며 날카로운 경고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삐. 엄마 왜 이래? 영희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혜진은 철수를 밀치고 침대 머리맡으로 달려갔습니다. 옥분의 호흡이 거칠어지며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임종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급박한 순간에도 혜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옥분의 왼손이었습니다. 비누 거품으로 미끌거리는 그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었습니다. 옥분의 손은 정확하게 혜진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혜진이 여기 있어요. 혜진이 옥분의 미끌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옥분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초점을 잃어가던 옥분의 눈동자가 혜진의 얼굴에 고정되었고 그 눈빛은 아까보다 더 강렬하고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잡은 혜진의 손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혜진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유언이라기보다는 비밀스러운 지령에 가까웠습니다. 저것들 다 내보내라. 옥분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내보내라는 명령은 혜진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혜진은 옥분의 손을 이불 속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주고는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옥분이 깨어났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쭈뼛거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여전히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들었지? 어머니가 너희들 꼴 보기 싫으시단다. 당장 나가. 혜진이 단호하게 말하자 철수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나. 엄마가 노망나서 헛소리한 거 가지고 유세는. 야, 나가더라도 챙길 건 챙겨야지. 철수는 병실 구석에 놓인 옥분의 낡은 손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 옥분이 시장 다닐 때마다 보물단지처럼 끼고 다니던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가죽이 다 해져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물건이었죠. 철수는 거칠게 지퍼를 열고 가방을 뒤집어 탈탈 털었습니다. 후두둑. 가방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반쯤 먹다 남은 박하사탕, 그리고 낡은 수첩뿐이었습니다. 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다야? 통장 어디 갔어? 도장하고 통장 다 어디 갔냐고. 철수는 수첩을 펄럭이며 낱장 하나하나를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그가 찾는 통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가방 안감을 쥐어뜯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봤는데, 엄마가 저번에 장롱 깊숙이 숨기는 거 내가 봤다고. 철수는 미친 사람처럼 병실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복, 수건, 기저귀들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혜진이 말릴 새도 없이 병실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 좀 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혜진이 철수의 팔을 잡았지만 눈이 뒤집힌 철수는 혜진을 벽으로 밀쳐버렸습니다. 너가 숨겼지? 너가 엄마 꼬셔서 빼돌렸지? 이 도둑년아. 바른 대로 말 안 해? 철수가 혜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는 역한 술 냄새와 족발 마늘 냄새가 혜진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이거 남 본 적도 없어. 어머니가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이 있을 것 같아? 도박으로 날린 돈이 얼마인데. 닥쳐.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만데 그게 없어? 너가 꿀꺽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철수는 혜진을 침대 모서리로 내동댕이 치고는 씩씩거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뭐라도 찾아내겠다는 하이에나 같은 눈빛이었죠. 그때 철수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옥분의 베개 맛, 산소호흡기 호스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낡은 인형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혜진이 시장에서 사다 드렸던 못난이 삼형제 인형 중 하나였습니다. 주황색 플라스틱 몸체에 촌스러운 빨간 망토를 두른 이제는 색이 바래고 칠이 벗겨진 볼품없는 인형이었죠. 옥부는 유독 그 인형을 아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처음 사준 선물이다라며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시장에 갈 때도 가방에 넣어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철수는 그 인형이 옥분의 보물 1호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의심했습니다. 저 뱃속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금반지나 통장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라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저거다. 저거 가져와. 철수가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 더 빨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혜진은 몸을 날려 인형을 낚아채 품에 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는 거야. 손대지 마. 비켜. 그 속에 뭐 들었지? 내놔. 철수와 혜진 사이에서 인형을 둔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철수는 혜진의 팔을 비틀며 인형을 뺏으려 했고 혜진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인형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인형마저 뺏기면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놓으라고. 내놓으라니까. 이 독한 년이 진짜. 철수가 혜진의 손등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혜진은 고통에 못 이겨 인형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퉁, 타닥. 못난이 인형이 바닥으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철수는 잽싸게 인형을 집어들더니 기대에 찬 표정으로 인형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인형 안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밑바닥 뚜껑을 열어봐도 텅 비어 있었죠. 기대했던 돈이나 폐물이 없자 철수의 얼굴은 붉은색을 넘어 검푸르게 변했습니다. 시발, 뭐야 이거? 그냥 쓰레기잖아. 철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인형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구두발로 인형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재수 없어. 재수 없다고. 돈 내놔. 돈 내놓으란 말이야. 오직근. 플라스틱 인형의 머리통이
철수의 구두 구발에서 처참하게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진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하지 마. 그거 어머니 분신 같은 거야. 혜진이 철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철수는 혜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신우이 영희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말리기는커녕 혀를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오빠 그만해. 똥 묻어. A씨, 진짜 엄마 돈 다 어디 숨긴 거야? 올케가 꼽을 친 거 아니야? 병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찢어진 상복, 쏟아진 족발, 깨진 인형 조각,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혜진. 이 모든 것이 옥분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민낯이었습니다. 혜진은 깨진 인형 조각을 주워들며 오열했습니다. 비록 플라스틱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옥분이 밤마다 쓰다듬으며 우리 혜진이 하고 중얼거렸던 그 인형이 부서진 것이 마치 옥분의 마음이 부서진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으깨진 인형의 몸통 안쪽, 손뭉치 사이에 검은색의 작은 기계 장치가 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흥분해서 보지 못했지만 인형 조각을 수습하던 혜진의 눈에는 그것이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에 빨간 불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는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인형을 아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잃거나 죽고 난 뒤 벌어질 이 추악한 상황을 대비해 무언가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녹음기를 쥔 손을 주머니 속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철수가 알면 당장 뺏어서 부숴버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때 침대 옆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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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옥분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며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저래? 영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고 씩씩거리던 철수도 멈칫하며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옥분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온 것입니다. 혜진은 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꽉 쥐고 침대로 달려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은 초점을 잃어가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가락 하나를 펴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손끝이 가리키는 곳은 철수도 영희도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입술이 다시 한번 달싹였습니다. 이번에는 혜진뿐만 아니라 철수와 영희의 귀에도 똑똑히 들릴 만큼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문 잠그고 너만 남아라. 철수가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뭐? 누구? 나? 장남인 나 말하는 거야? 하지만 옥분은 고개를 저으며 혜진의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선택이었습니다. 혜진은 옥분의 뜻을 알아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혜진은 철수와 영희를 향해 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안 들려요? 나가라고요. 어머니 마지막 유언이라고 했잖아요. 다 나가세요. 혜진의 고함 소리에 병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했던 혜진이었습니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 어깨를 움츠리고 시누이가 비꼬면 고개를 숙이던 그 혜진이 지금은 마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처럼 살기 등등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혜진의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돌았나? 야, 너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가 노망나서 헛소리한 걸 가지고 어디서 유세를 떨어. 철수가 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위협했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수의 팔을 뿌리치며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족발 먹고 금반지 뜯어내고 인형까지 짓밟은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당장 안 꺼져? 혜진의 목소리는 병실을 넘어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악에 바친 목소리에 철수와 영희는 기가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15년간 쌓이고 쌓였던 혜진의 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아우, 진짜 미쳤나봐. 오빠, 일단 나가자. 사람들 본다. 영희가 복도에 모여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철수의 옷자락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혜진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두고 봐. 엄마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너부터 가만 안 둘 줄 알아. 그래, 가만두지 마. 나도 이제 볼장 다 봤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혜진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덩치 큰 철수의 등을 문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철수가 버티려 했지만 죽어가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혜진의 절박함이 철수의 완력을 압도했습니다. 혜진은 철수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뒤따라 나가려는 영희의 등까지 거칠게 떠밀어 복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 이거 안 나? 영희의 비명을 뒤로하고 혜진은 번개같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돌렸습니다. 철컥하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혜진은 다리가 풀려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곧이어 문 밖에서 쾅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수의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문 열어. 김혜진, 너 문 안 열어? 안에서 무슨 짓 하려고 그래. 억지로 유언장 쓰게 하려는 거지? 문 부수고 들어간다. 경비 불러요. 마스터키 가져와요. 저 여자가 우리 엄마 죽여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잠긴 병실 안은 폭풍의 눈처럼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옥분의 호흡소리와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침대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다 내보냈어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제 괜찮아요. 옥부는 힘겹게 눈을 뜨고 굳게 닫힌 문을 확인했습니다. 철수가 발로 문을 찰 때마다 문틀이 덜컹거리고 먼지가 떨어졌지만 옥분의 표정에는 오히려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의 살점을 뜯어먹으려던 하이에나 같은 자식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뼈를 깎는 고통이 조금은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핏기가 사라져 하얗게 질린 손을 들어 혜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바닥, 굳은 살이 박여 까끌까끌한 그 손이 혜진의 뺨에 닿자 혜진은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아니다. 울지 마라. 시간이 없다. 옥분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만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옥분은 턱짓으로 자신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낡은 메밀 베개를 가리켰습니다. 혜진이 의아해하며 베개를 쳐다보자 옥분이 답답하다는 듯 앙상한 손톱으로 베개 커버를 긁어댔습니다. 뜯어라. 어서. 네. 베개를요? 그래.
찢어. 그 안에 있다. 혜진은 그제야 옥분의 뜻을 알아차리고 베개를 집어들었습니다. 15년 전 혜진이 혼수로 해왔던 낡은 베개였습니다. 혜진은 베개 커버의 지퍼를 열려 했지만 오래된 지퍼는 땀과 침에 절어 녹이 슬어 있었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철수의 발길질 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쾅, 쾅, 쾅 하는 소리가 문을 부술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셋셀 때까지 안 열면 진짜 죽여버린다. 하나, 둘. 시간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이를 악물고 양손으로 베개 커버의 재봉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양옆으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찌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낡은 천이 찢어졌습니다. 베개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하얀 메밀 껍질과 누런 손뭉치가 터져나오며 병실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을 그 껍질 더미 속에 집어넣어 휘저었습니다. 마치 갯벌 속에서 진주를 찾듯 옥분의 손이 베개 속 깊은 곳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옥분의 손이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혀 손때가 새까맣게 탄 낡은 편지 봉투 하나와 녹이 슬어 거뭇거뭇한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옥부는 그것을 혜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혜진의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 주먹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의 손안에 차가운 열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금고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혜진이 시집온 날부터 지금까지 옥분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남들이 버린 곰팡이 핀 빵을 주워 먹으며 혀를 깨물어 진통제를 거부하면서까지 지켜온 옥분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내 아들놈, 믿지 마라. 그놈은 내 자식 아니다. 옥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생명력을 불태우듯 혜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옥분의 눈동자가 혜진의 모습만을 가득 담았습니다. 혜진아, 너는 내 딸이다. 알았지? 너는 내 딸이야. 그 한마디에 혜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5년 동안 남의 식구, 도둑년, 전생의 원수라고 불렸던 혜진이었습니다. 너 같은 게 내 며느리라니 재수가 없다는 소리를 밥 먹듯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진짜 마음속에서 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딸이었습니다. 그 모진 말과 행동들이 모두 도박에 미친 아들과 탐욕스러운 딸들로부터 혜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다는 것을 혜진은 그제야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엄마, 흑흑,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는 엄마 미워하기만 했는데. 혜진이 옥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옥분의 환자복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지더니 보안 요원들이 문을 강제로 개방하겠다고 소리치는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화들짝 놀라며 혜진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눈짓으로 혜진의 바지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어서 숨기라는 뜻이었습니다. 놈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쪽지와 열쇠를 바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챙겨둔 인형 속 녹음기까지 안전한지 손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죠. 옥부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옥분의 얼굴이 평온하게 펴졌습니다. 옥분의 시선이 천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제 됐다.
가자.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옥분의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떨구어졌습니다. 혜진을 잡고 있던 손의 힘이 스르르 풀리며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가 초록색 일직선을 그리며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을 토해냈습니다. 삐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망 선고와도 같은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동시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철수와 영희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엄마. 철수가 달려와 옥분의 멱살을 잡듯 흔들었지만 옥분은 이미 이 지옥 같은 세상, 아니 사랑하는 며느리 혜진을 남겨두고 먼 길을 떠난 뒤였습니다. 혜진은 주머니 속에 차가운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은 멈췄지만 혜진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박동을 알리던 기계음이 멈추고 의료진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 순간 병실은 슬픔이 아닌 탐욕으로 얼룩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팔이 꺾인 채 씩씩거리던 철수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시신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보통의 아들들이라면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며 오열했겠지만 철수의 울음소리에는 슬픔 대신 분노와 조급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이렇게 가면 어떡해. 말은 하고 가야지. 통장 어디 있냐고.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두고 그냥 가는 거야. 철수는 아직 온기가 채 식지도 않은 어머니의 시신을 붙들고 거칠게 흔들어대다가 이내 옥분의 환자복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손길이 평생을 자식 위에 헌신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더듬는 것을 보며 혜진은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치떨리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만해. 당신 진짜 미쳤어? 어머니 가시는 길에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그 더러운 손 좀 치워. 혜진이 울부짖으며 철수를 밀쳐내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철수는 혜진을 힘으로 제압하며 밀어붙였습니다. 비켜. 너 엄마한테 뭐 받았지? 아까 문 잠그고 둘이서 뭐 했어? 내놔. 엄마가 준 거 다 내놓으라고. 철수가 혜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바지 주머니를 뒤지려던 찰나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보안 요원들이 철수를 강제로 떼어놓았습니다.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세요.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철수는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병실 밖으로 쫓겨났고 혜진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지 주머니 속 허벅지에 닿는 차가운 열쇠와 꼬깃한 종이의 감촉만이 혜진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정신을 붙들게 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장례 절차는 정신없이 그리고 기만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철수와 시누이들은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내내 혜진을 감시하듯 노려보았지만 보는 눈이 많아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상복으로 갈아입고 빈소가 차려지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상주 완장을 차고 곡을 하는 척하며 세상에서 제일 효자인 척 연기했지만 조문객들이 술을 따르며 위로하면 기다렸다는 듯 혜진의 험잠을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엄마 돈을 다 빼돌린 것 같습니다. 장례 끝나면 아주 끝장을 봐야죠. 혜진은 그 역겨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국을 퍼 나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철수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혜진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화장실 가장 안쪽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혜진은 변기 뚜껑을 덮고 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타일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지만 주머니 속에서 꺼낸 물건들의 무게감 때문에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열쇠 하나, 그리고 옥분이 베개 속에서 꺼내주었던 꼬깃꼬깃하게 접힌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혜진은 침을 꿀꺽 삼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찢어진 달력 뒷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옥분이 평생 시장 바닥에서 장부를 쓰면서 익힌 서툰 한글로 꾹꾹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글씨는 엉망이었지만 꾹꾹 눌러 쓴 연필 자국 하나하나에 옥분의 진심이 배어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혜진아, 내 딸 혜진아. 첫 문장을 읽자마자 혜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종이를 적셨습니다. 15년 동안 야, 너 도둑년이라고만 불렸던 이름이 편지 속에서는 너무나 다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옥분의 서툰 고백과 처절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모질게 굴어서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된 편지는 독하게 굴면 너가 정 떨어져서 도망갈 줄 알았다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아들놈은 사람이 아니라고, 도박에 미쳐서 처자식도 팔아먹을 놈이니 절대 믿지 말라는 당부가 뼈아프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가 뼈 빠지게 번 돈을 그놈이 알면 다 뺏길까봐 내가 뺏는 척해서 모아두었다는 구절을 읽을 때 혜진은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월급을 뺏어가며 머리채를 잡던 그날 옥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혜진은 그것이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떨었던 것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면서도 며느리의 적금 통장을 채워 넣었던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혜진은 너무나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은 열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열쇠는 베란다 장독대 맨 구석에 있는 썩은 된장독 열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난다고 철수가 근처에도 안 가는 독이니 안전할 거라고, 그 안에 너랑 애들 몫을 넣어놨으니 챙겨서 도망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지옥에서 나가서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마지막 문장에서 혜진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아니가 아니라 혜진의 해방만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한참을 울던 혜진은 눈물을 닦고 아까 병실에서 챙겨온 부서진 인형을 꺼냈습니다. 인형 뱃속에 숨겨져 있던 것은 엄지손가락만한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소환하는 옥분과 철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합의금 안 해주면 나 감옥 가. 혜진 이년 몰래 적금 든 거 있는 거 다 알아. 그거 내놔. 철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열했습니다. 이 미친놈아. 너가 술 처먹고 사람을 쳤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돈은 내 며느리 돈이다. 죽어도 못 준다. 아, 진짜. 엄마 죽고 싶어? 돈 내놓으라고. 뺑소니로 들어가면 몇 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철수가 옥분을 밀치고 협박하는 소리, 그리고 뺑소니,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수가 5년 전 단순 접촉사고라고 둘러대며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건이 사실은 뺑소니였던 것입니다. 이 녹음기는 옥분이 아들의 범죄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어 훗날 혜진을 지킬 최후의 무기로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낼 증거를 남겨둘 만큼 옥부는 며느리를 지키는데 진심이었습니다. 혜진은 녹음기를 끄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것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금과 악마 같은 남편을 단번에 응징할 수 있는 서슬퍼런 칼자루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유언대로 이 지옥을 끝장내겠다고 혜진은 다짐했습니다. 똑똑. 화장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혜진의 상념을 깼습니다. 아, 안에서 자냐? 손님들 오는데 안 나오고 뭐해? 빨리 나와서 국 퍼. 철수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혜진은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붉어진 눈가를 식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혜진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자의, 그리고 복수를 다짐한 자의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혜진은 편지와 열쇠, 그리고 녹음기를 속옷 안쪽 깊숙한 곳,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안전하게 숨겼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결연한 표정으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요. 내 발로 나가. 혜진은 문 앞에 서 있던 철수를 차갑게 밀치고 빈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리고 진짜 전쟁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소 입구 쪽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지더니 철수가 데려온 낯선 여자가 배를 내밀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내연녀, 상간녀였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며 마음을 다잡은 혜진이 빈소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하던 조문객들의 말소리가 마치 누군가 텔레비전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일순간에 뚝 끊겼습니다. 그 기묘하고도 무거운 정적 속에서 빈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당혹감과 경멸이 뒤섞인 싸늘한 공기뿐이었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수십 명의 조문객들이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은 혜진이 아니라 빈소 한가운데 서 있는 두 남녀였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남편 철수, 그리고 그 옆에 팔짱을 끼고 보란듯이 배를 내밀고 서 있는 낯선 여자였습니다. 여자의 차림새는 엄숙한 장례식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꼴불견 그 자체였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기는 했지만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타이트한 니트 원피스는 그녀의 불룩 나온 배를 과시하듯 감싸고 있었고 굽이 높은 키리를 신고 있어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장례식장에서는 금기시되는 진한 화장에 입술에는 쥐를 잡아먹은 듯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빈소 특유의 향 냄새와 국화꽃 냄새를 덮어버릴 만큼 독하고 싸구려틱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철수는 혜진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여자의 허리에 손을 감으며 혜진을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당신 왔어. 왜 이렇게 늦어? 손님이 오셨는데 빨리 와서 인사 안 하고. 철수의 뻔뻔한 태도에 혜진은 말문이 막혀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저렇게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계시는데 상주라는 인간이 내연녀를, 그것도 임신한 상간녀를 대동하고 나타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혜진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여자를 데리고 와. 당장 내보내지 못해. 혜진의 목소리가 분노로 가늘게 떨렸지만 철수는 코웃음을 치며 여자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긴 누가 아니야. 어차피 엄마 유산 정리되면 당신이랑은 끝이야. 법적으로 남남되기 직전인데 내 아들 낳아줄 사람한테 미리미리 인사시키는 게 예의지. 안 그래. 철수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큰 소리로 떠벌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하세요. 제 아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곧 제 세 사람이 될 거고요. 격경사 아닙니까? 어머니 가시고 손주가 생겼으니 그 망발에 여기저기서 미친놈 아니야. 세상 말세네 하는 탄식이 터져나왔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간녀는 마치 자신이 이 구역의 여왕이라도 되는 양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혜진을 훑고 지나갈 때 그 눈빛에는 명백한 조롱과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 배고파? 우리 튼튼이도 배고프대. 아까부터 발로 차고 난리야. 여자가 콧소리를 내며 철수의 팔에 매달리자 철수는 세상 다정하고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여자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오구, 그랬어. 우리 아들이 배가 고프구나. 알았어.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걸로 가져오라고 할게. 아, 김혜진. 뭐해? 손님 오셨는데 밥상 안 차리고. 철수가 혜진에게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지만 꾹 참고 식당 이모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머리채를 잡고 난동을 부려봤자 결국 욕을 먹는 건 어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육개장과 편육, 전, 떡 등이 차려진 소반이 여자 앞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숟가락을 들자마자 미간을 확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아, 냄새. 자기야, 이 육개장 냄새 왜 이래? 싸구려 고기 썼나 봐. 누린내가 확 올라오는데. 여자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휘휘 젓더니 콩나물 건더기를 집어들었다가 혐오스럽다는 듯 식탁 위에 탁 털어버렸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 혜진의 상복 치마폭에도 얼룩을 남겼습니다. 못 먹겠어. 너무 짜고 매워. 그리고 이 편육은 왜 이렇게 말랐어? 사람이 먹으라고 내온 거야. 우리 튼튼히 놀라겠다. 나 속 안 좋아. 우에. 여자는 헛구역질하는 신용을 하며 요란하게 밥상을 밀어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빈소의 정막을 찢어놓았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빈소 전체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고 그 아나무인 태도에 조문객들은 숟가락을 놓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조용히 밥을 먹으며 눈치를 살피던 혜진의 친정 식구들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혜진의 친정 엄마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순이 넘은 노구가 분노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사위라는 사람이 처가 식구들 뻔히 있는 자리에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서 밥투정을 해. 자네가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지. 친정 엄마가 쉰 목소리로 철수를 꾸짖자 철수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아니지. 이제 남이지. 사위 대접도 안 해주면서 무슨 잔소리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귀한 몸이에요. 제 핏줄 품고 있다고요. 딸이 아이를 못 낳아서 대가 끊길 뻔한 걸 이 사람이 살려줬으면 고마워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 이 천하의 벼락 맞을 놈. 너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짝한테는 그러지 않는다. 친정 엄마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혜진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그때 의자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던 상간녀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가 혜진 씨 어머니세요. 딸 교육 좀 잘 시키지 그러셨어요. 남편 관리도 못하고 시어머니한테 돈이나 뜯어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죠. 여자가 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 말은 혜진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늙은 친정 엄마까지 모욕하는 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그따위 주둥이를 놀려. 혜진이 이성을 잃고 상간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혜진의 앞을 거대한 벽처럼 가로막았습니다. 손대지 마. 내 새끼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철수가 혜진의 어깨를 잇는 힘껏 밀치자 혜진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나뒹굴었습니다. 아! 바닥에 쓰러진 혜진을 내려다보는 철수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연녀와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맹목적인 적개심뿐이었습니다. 상간녀는 혜진이 바닥에 처박힌 꼴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혜진 씨. 너무 흥분하지 마요. 태교에 안 좋아요. 어차피 이혼할 거잖아요.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요. 오빠가 이번에 엄마한테 받은 유산이 꽤 된다면서요. 10억은 넘는다던데 그거 받으면 몇 푼 떼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떨어져요. 질척거리지 말고. 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혜진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이들은 혜진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돈 몇 푼 쥐어주면 떨어져 나갈 귀찮은 존재, 시어머니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잠시 거쳐야 할 장애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주머니 속에 숨겨둔 차가운 열쇠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서 열쇠가 미끈거렸지만 그 감촉만이 혜진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속옷 안쪽에 숨겨둔 옥분의 편지와 녹음기의 존재가 뜨겁게 혜진의 가슴을 데웠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이들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었습니다. 개가 짖는다고 같이 짖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추악한 인간들의 완벽한 파멸이었으니까요.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며 눈물을 닦고 싸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철수와 상간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유산, 중요하지. 아주 중요해. 혜진의 태도가 갑자기 차분해지자 철수와 상간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이 미쳐서 실성이라도 한 줄 아는 눈치였습니다. 혜진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빨리 끝내자. 장례 끝나고 집에 가서 확인해. 어머니가 남긴 게 뭔지, 그리고 너희들한테 뭘 주셨는지. 너가 그렇게 원하던 10억, 아니 그 이상이 있을지도 모르지. 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니까. 철수는 혜진이 돈 앞에서 굴복했다고 착각하며 희죽거렸습니다. 상간녀도 콧노래를 부르며 젓가락으로 편육을 집어 바닥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자기야, 나 이거 맛없어서 못 먹겠어. 나가서 스테이크 사줘. 호텔 가서 좀 쉬자. 여기 냄새나서 머리 아파. 그래, 그래. 나가자. 어차피 여기 있어봐야 칙칙하기만 하고. 조문객도 별로 없네. 철수는 혜진과 처가 식구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상간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두 남녀가 사라진 뒤에도 빈소에는
육개장 냄새와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여 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조문객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 자리를 떴고 빈소에는 혜진과 친정 식구들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옥부는 엷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혜진에게 참아라, 꼭 참아라. 그리고 때가 되면 단칼에 철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혜진은 주머니 속 열쇠가 손바닥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어머니. 저 인간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 돈벼락을 맞았다고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으로 처박아 드릴게요. 혜진의 눈에서 도끼가 서린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발인이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혜진의 집으로 모였을 때 혜진이 준비한 지옥의 문이 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3일장 내내 혜진을 괴롭히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가족들은 옥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훅 끼쳐오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집 특유의 습한 기운이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로 소파에 벌러덩 드러누운 철수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 덥고 찝찝해 죽겠네. 야, 김혜진. 이제 쇼는 끝났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자. 엄마가 남긴 거 어디 있어. 빨리 내놓고 끝내. 철수의 옆에 착 달라붙어 들어온 상간녀는 코를 막고 손부채질을 해대며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기야, 집이 왜 이렇게 구려. 곰팡이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어머니는 돈도 많다면서 왜 이런 데서 사셨대.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러게 말이다. 그 독한 노인네가 돈 쓰기 싫어서 이 쓰러져가는 집을 고집한 거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두 사람은 혜진이 듣고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고인이 된 옥분과 혜진이 살아온 터전을 싸잡아 모욕했습니다. 혜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놓인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거미줄이 쳐진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어요. 철수와 상간녀의 시선이 혜진의 손끝을 따라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혜진이 가리킨 것은 그 중에서도 가장 구석에 처박혀 있는 뚜껑이 깨지고 금이 간 볼품없는 항아리였습니다. 철수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저 똥단지 같은 게 금고라고.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장난 아니에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저거예요. 열쇠도 여기 있고요. 혜진이 주머니에서 꺼낸 녹슨 열쇠를 보여주자 철수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베란다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항아리 근처에 다가가자마자 철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항아리 뚜껑 틈새로 지독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발효된 된장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썩어 문드러진 듯한 시큼하고 역겨운 냄새였고 항아리 주변에는 날파리와 구더기 몇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으악, 냄새. 이거 뭐야? 썩은 거 아니야. 상간녀가 헛구역질을 하며 코를 틀어막고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철수 역시 손사래를 치며 혜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너 미쳤어. 저 썩은 된장독에 돈이 있다고. 엄마가 치매 걸려서 똥오줌 못 가린 거 아니야. 열어보면 알겠지. 어머니가 평생 목숨처럼 아끼던 독이야. 열기 싫으면 말던가. 난 모르는 일이니까. 혜진이 차갑게 말하며 돌아서려 하자 철수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돈은 갖고 싶지만 더러운 것은 만지기 싫었던 철수는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신발장 구석에 있던 자신의 골프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드라이버 하나를 꺼내 들고 성큼성큼 베란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있다 이거지. 없으면 너 오늘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철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더니 골프채를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항아리를 향해 내리꽂았습니다. 와장창 하는 굉음과 함께 두꺼운 온기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검붉은 된장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베란다, 유리창과 바닥, 그리고 철수의 양복 바지까지 오물범벅이 되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폭탄처럼 터져나와 거실까지 진동했습니다. 아, 내 옷. 오빠 뭐 하는 거야? 더럽게. 상간녀가 비명을 질렀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깨진 항아리 파편을 골프채로 헤집었습니다. 어디 있어? 돈 어디 있냐고. 없기만 해봐. 아주 가만 안 둬. 철수가 미친 사람처럼 된장 덩어리를 휘젓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컹한 된장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단순히 흙이나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닌 묵직하고 단단한 금속성의 소리였습니다. 철수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던져버리고 망설임 없이 맨손을 썩은 된장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잡힌 것은 비닐로 칭칭 감겨있는 벽돌만한 크기의 묵직한 덩어리들이었습니다. 철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진공 포장 비닐에 몇 겹이나 쌓여 있어 다행히 내용물에는 된장 국물이 스며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철수는 이빨로 비닐을 억세게 물어뜯었습니다. 질긴 비닐이 찢어지자 그 안에서 누런빛이 번쩍하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찬란하게 빛나는 그것은 바로 순금 골드바였습니다. 그것도 손바닥만 한 크기의 1kg짜리 대형 골드바였습니다. 흐어? 이게 뭐야? 철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깨진 항아리 틈새로 보이는 비닐 덩어리들은 좋기 10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철수는 미친 듯이 나머지 비닐들을 꺼내 뜯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5만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묶여 나왔고 세 번째, 네 번째 덩어리에서는 계속해서 황금빛 골드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총 10개의 골드바와 현금 뭉치. 지금 시세로 따지면 10억 원이 훌쩍 넘는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횡재였습니다. 거실에서 구역질을 하던 상간녀도 번쩍이는 황금빛을 보자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더럽다는 말도 잊은 채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베란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빠, 대박이다. 이거 진짜 금이야.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상간녀는 썩은 된장이 묻은 골드바를 집어들어 옷에 벅벅 문지르더니 자신의 볼에 비비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진짜 무거워. 자기야, 우리 부자 됐어. 이제 그깟 빚 다 갚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철수와 상간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썩은 된장 냄새가 진동하는 오물 구덩이 속에서 금괴를 끌어안고 낄낄거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탐욕스러운 쥐새끼들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곰팡이 핀 빵을 먹으며 혀를 깨물며 지켜낸 피 같은 돈이 저런 인간들의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이 혜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장면이었고 저들이 가장 기뻐하는 이 순간이 바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팔짱을 낀 채 탐욕에 젖어 있는 두 남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좋니? 아주 살판났구나.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된장이 튀어 얼룩덜룩했지만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습니다. 하하. 야, 김혜진. 너 이거 몰랐지. 알았으면 너가 벌써 챙겼겠지. 멍청한 년, 엄마가 치매 걸려서 된장독에 숨긴 걸 너가 알 턱이 있나? 철수는 골드바 하나를 혜진에게 툭 던졌습니다. 무거운 금괴가 혜진의 발치에 떨어져 쿵 소리를 냈습니다. 자, 이거 하나 가져가라. 고생했으니까 옛다 적선이다. 이거면 위자료 충분하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이 집도 이 돈도 다 내 거니까. 철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혜진을 조롱했습니다. 상간녀도 옆에서 혜진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들었죠, 아줌마. 오빠가 하나 준다잖아. 감지덕지하고 떨어져요. 우린 이제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갈 거니까. 혜진은 발치에 떨어진 골드바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허리를 숙여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혜진은 골드바에 묻은 된장을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고는 품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혜진이 장례식 기간 동안 변호사를 통해 미리 준비해둔 옥분의 유언 공증 서류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그 돈 10원 한 장도 너희들 거 아니니까. 혜진이 서류 봉투를 철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철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낚아채 열어보았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철수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열한 미소가 서서히 아주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혜진은 옥분이 빙이 된 듯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이야. 이 항아리 속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혜진에게 상속한다. 법적으로 공증까지 끝났어.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손때. 철수의 손에서 황금빛 골드바가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금괴 소리가 철수의 인생이 박살나는 소리처럼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떨어진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다시 주워들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세상인 양의기양양했던 철수의 얼굴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하얗게 질려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골드바를 챙기던 상간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그깟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그냥 무시해. 어차피 아들이 상속 1순위잖아. 상간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킨 듯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맞다. 유언장? 웃기지 마라.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거면 너가 치매 노인 협박해서 쓴 걸 수도 있잖아. 이거 무효야. 법적으로 다툴 거라고. 철수는 혜진에게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리고 너 유류분이라고 하냐? 아무리 유언장이 있어도 자식한테는 법적으로 보장된 몫이 있어. 내가 소송 걸면 저 금괴들 절반은 무조건 내 거야. 어디서 법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철수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자 상간녀도 기가 살았는지 혜진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들었죠, 아줌마? 법대로 하면 우리 오빠도 반은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반 뚝 떼서 내놔요. 변호사 쓰고 재판 가면 아줌마만 손해니까. 두 사람은 법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지켜낸 유산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어이 뜯어가겠다는 그 뻔뻔한 태도에 혜진은 기가 찼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래.
너 법 좋아하지. 그럼 이것도 법대로 처리해 줄까? 혜진의 손에서 나온 것은 인형 뱃속에서 꺼냈던 엄지손가락만 한 검은색 녹음기였습니다. 철수는 그 작은 기계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서늘하게 기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데? 들어보면 알겠지. 너가 5년 전에 어머니한테 와서 빌고 또 빌었던 그날 밤을 잊지는 않았겠지? 혜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혜진의 엄지손가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곧이어 철수의 다급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거실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녹음기 속의 철수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번 한 번만 막아줘. 내가 술을 좀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사람이 튀어나왔어. 쳤는데 그냥 왔어.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철수의 끔찍한 자백에 이어 옥분의 경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미친놈아, 뺑소니를 쳤다는 거냐?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가? 철수의 비굴한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근데 목격자가 있대. 합의금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난리야. 5천만 원. 5천만 원만 주면 없던 일로 해준대. 엄마 돈 있잖아. 며느리 몰래 든 적금 깨서 줘. 안 그럼 나 감옥 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음주 뺑소니라는 중범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어머니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증거였습니다. 철수의 얼굴은 흙빛이 되다 못해 시체처럼 파랗게 변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는지 그는 썩은 된장이 묻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언젠가 너가 나를 내쫓으려 할 때 혹은 유산을 가지고 행패를 부릴 때 쓰라고 주신 마지막 선물이지. 혜진은 녹음기를 철수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들었지? 이건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야. 너의 목줄이야. 유류분? 소송? 마음대로 해. 너가 소장 접수하는 순간 난 이 녹음기 들고 경찰서로 갈 테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뺑소니 공소시효 아직 안 끝난 거 알지? 게다가 이건 협박 갈취 증거까지 돼.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을래?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꺼질래? 선택해. 완벽한 외통수였습니다. 돈을 얻으려다 감옥에 가게 생긴 철수는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녹음 내용을 듣고 있던 상간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주저앉은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진짜야? 사람 치고 도망갔어? 전과자 될 수도 있는 거야? 아, 아니야. 그게 오해야. 잠깐 실수한 건데. 철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상간녀의 눈빛은 이미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돈 많은 남자였지 감옥에 갈 뺑소니범이 아니었으니까요. 게다가 빈털터리가 된 철수에게 볼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짝하는 경쾌하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갈랐습니다. 상간녀가 온 힘을 다해 철수의 뺨을 후려갈긴 것입니다. 철수의 고개가 획 돌아가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아,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나한테는 사업하다 망했다고 했잖아. 근데 뭐 도박에 뺑소니? 너 같은 범죄자 새끼의 애를 낳으라고? 상간녀는 악을 쓰며 철수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아, 왜 때려? 야, 우리 튼튼히 생각해서라도. 튼튼히? 웃기고 있네. 너가 돈 많다길래 임신한 척 뽕 넣은 거야.
미쳤냐? 너 같은 놈 애를 갖게? 상간녀는 자신의 원피스배 부분에 손을 넣더니 두툼한 손뭉치를 꺼내 철수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임신조차 거짓말이었습니다.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철수와 짜고, 아니 철수조차 속이고 임신부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손뭉치가 바닥에 뒹구는 모습을 보며 철수는 넋이 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도 돈도 심지어 핏줄이라 믿었던 아이마저도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허상이었습니다. 아, 재수 없어. 내 인생 꼬일 뻔했네. 야, 아줌마. 나 갈게요. 이 인간 경찰에 넘기든 삶아먹든 맘대로 해요. 상간녀는 혜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핸드백을 챙겨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썩은 된장 냄새와 바닥에 널브러진 가짜 임신 손뭉치,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주저앉은 철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혜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비굴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혜진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부부잖아.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철수가 무릎을 꿇고 혜진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혜진을 내쫓으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혜진은 그런 철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간 이 남자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박 빚을 갚아주느라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가정을 지키려 애썼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진은 철수의 손을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발로 걷어찼습니다. 부부 15년? 혜진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그 15년 동안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 있어? 어머니가 곰팡이 핀 빵 드실 때 당신은 족발 뜯었잖아. 어머니가 피 토하며 진통제 거부할 때 당신은 웃고 있었잖아. 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손에 든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택권은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만약 거부하거나 딴소리하면 이 녹음 파일 바로 경찰서로 넘어갈 거야. 혜진아. 갈 데도 없어. 제발. 갈 데가 없으면 감옥이라도 가던가. 거긴 밥은 공짜로 주잖아. 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져 있던 골드바와 현금 뭉치를 챙겨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지만 혜진의 귀에는 그저 지나가는 게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된장독이 깨지면서 퍼진 악취는 여전히 지독했지만 혜진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철수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뒤로 한 채 혜진은 베란다 바닥에 흩어진 금괴와 현금 뭉치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묵직한 가방의 무게만큼이나 혜진의 어깨를 짓누르던 15년의 무게가 씻은 듯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혜진은 마지막으로 돈다발 맨 아래에 깔려있던 누런 대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아까 철수에게 보여주었던 유언공증 서류와는 다른 훨씬 더 두툼하고 묵직한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옥분의 비뚤비뚤한 글씨로 혜진이 선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주소를 확인한 혜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혜진이 사는 동네에서 가장 목이 좋기로 소문난
시장 입구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주의 명의는 정확하게 김혜진, 바로 혜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등기권리증 사이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놀랐지. 편지는 옥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투박하지만 따뜻한 문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곰팡이 핀 빵 먹고 떨어진 옷 끼워 입으면서 모은 돈으로 산 건물이다. 사람들은 나보고 지독한 구두쇠라고 돈에 미친 노인네라고 욕했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내 아들놈이 도박으로 재산 날리는 꼴을 보면서 언젠가 우리 며느리랑 손주들이 길바닥에 나 앉을까봐 밤잠을 설쳤다. 그래서 독하게 모았다. 너 머리채 잡고 뺏은 돈, 보일러 안 틀고 아낀 돈, 전부 여기에 들어있다. 혜진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건물 1층은 식당 자리다. 너 음식 솜씨 좋잖니. 맨날 남의 식당에서 설거지만 하지 말고 이제는 너 가게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라. 내 아들놈한테 구박받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편지 끝자락에는 물기에 번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옥분도 이 편지를 쓰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부디 행복해라. 혜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지극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독한 시집살이라고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이 사실은 혜진을 지키기 위한 시어머니의 처절한 방패막이었음을 뼛속 깊이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혜진아, 나 진짜 잘못했어. 그거 건물이야? 나 건물 관리인이라도 시켜줘. 응? 나갈 데 없잖아. 철수가 바닥을 기어 혜진의 발목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혜진은 차가운 눈으로 철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피를 토하며 지켜낸 이 건물을 어머니의 등골을 빼먹은 거머리 같은 인간에게 단 한 평도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손 놔. 더러우니까. 혜진은 철수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갈 곳은 정해져 있어. 경찰서 아니면 길바닥. 둘 중 하나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진짜 녹음기 들고 검찰청으로 갈 거야. 혜진은 가방을 둘러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철수의 절망적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혜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장 입구 3층짜리 상가 건물 1층에는 옥분내 밥상이라는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 추가요. 네, 금방 갑니다.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혜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홀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음식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금세 동네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편 벽면에는 옥분에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혜진의 두 아이들도 이제는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학비 덕분에 아이들은 다니고 싶던 학원도 다니고 사고 싶던 운동화도 마음껏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소식은 가끔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이혼당한 후 빚쟁이들에게 쫓겨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거나 결국 뺑소니 사건이 들통나 감옥에 갔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더 이상
그 이름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혜진의 인생에서 삭제된 타인이었으니까요. 가게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혜진은 셔터를 내리고 가게 앞을 청소했습니다. 그때 허름한 행색의 노인 한 분이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다가가 보니 예전에 옥분이 시장에서 장사할 때 옆자리에서 채소를 팔던 할머니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오셨어요? 식사하고 가세요. 혜진이 반갑게 손을 잡자 할머니는 혜진의 손을 꼭 쥐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혜진아, 너가 이렇게 번듯하게 사는 걸 보니 옥분이가 저승에서도 춤을 추겠다. 그 노인네가 너 가게 차려준다고 10원짜리 하나 안 쓰고 모으는 걸 내가 다 봤는데.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옥분이가 그랬어. 우리 며느리는 천사라고. 나 같은 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군소리 없이 살아주는 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죽어서라도 꼭 갚을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어. 할머니의 말에 혜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남들 앞에서는 며느리 흉을 보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누구보다 며느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아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혜진은 할머니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 보내드리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아 교회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옥분의 첫 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납골당 유리창 너머로 옥분의 유골함이 보였습니다. 혜진은 준비해온 하얀 국화꽃다발과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지만 돈 아까워서 못 드셨던 카스텔라 빵을 놓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혜진은 유골함에 손을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선물 덕분에 저랑 애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돈 때문에 울지도 않고 남편 때문에 가슴 치지도 않아요. 유리창에 비친 혜진의 얼굴은 15년 전 주눅 들었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중년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그때는 제가 어머니한테 맛있는 거 실컷 사드리고 예쁜 옷도 많이 입혀드릴게요. 제가 받은 사랑 몇 배로 다 갚아드릴게요. 혜진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이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옥분이 따뜻한 손길로 혜진을 안아주며 잘했다. 내 딸 참 잘했다 하고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닦고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준 이 인생,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혜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추모공원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진 척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며느리를 아꼈던 옥분 여사님의 사랑이 정말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비록 표현 방식은 서툴렀지만 죽음 앞에서도 자식을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혜진 씨에게 큰 빛이 되어준 것 같네요. 하늘에 계신 옥분 여사님도 이제는 편안하게 웃고 계시겠지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